한국인이라면 제발 꺼져요. 한국인이라면 이제는 치가 떨린다는 태국 사람들, 한국인들을 몰아내고자 노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걸어놓는 상인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지우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방문한 한방송국 PD는 이대로 가다간 태국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거라며 당장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 사태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 밀러예요. 스위스 취리히 출신이고 로잔 호텔 학교를 졸업한 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메종드 루미에르에서 총주방장을 맡았었죠. 화려한 이력처럼 보이지만 저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완벽한 플레이팅 너머에 있는 진짜 음식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시아 길거리 음식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엔 방콕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항공편 사정으로 서울에 먼저 들르게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냥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봐야 떡볶이나 파는 곳 아닌가? 라고 무시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 푸드코트부터가 달랐어요. 오픈 키친에서 모든 조리 과정이 투명하게 보이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조리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찾아간 곳은 통인시장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촬영하려고 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모든 상인들이 위생모자와 앞치마를 깔끔하게 착용하고 있었고 음식을 다루는 손엔 위생장갑까지. 심지어 시장 안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화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연히 민준우 PD님을 만났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리사 씨,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라며 저를 이끌어 주셨죠. 민준우 PD님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시장 문화를 제대로 보게 됐어요. 광장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통인시장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지도 배웠죠. 특히 놀라웠던 건 남대문 시장의 청년 상인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시장 상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맛과 정을 전하는 문화전도사라고 자부하시더라고요. 바가지 요금?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장의 자존심이니까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민준우 PD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달랐어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한 거였죠.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공감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가능할까?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을지로 골목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떡볶이를 드시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할머니, 디지털 결제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처음엔 그랬지. 근데 손님들이 편하다고 하니까 나도 배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간의 서울 촬영을 마치고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제 노트북엔 서울의 시장과 포장마차들을 담은 영상들이 가득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방콕에서 보게 될 충격적인 현실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미슐랭 레스토랑 총주방장 시절에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진정한 음식 문화는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방콕에서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시작될 거였죠. 방콕에 도착한 첫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후덥지근한 공기와 달콤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곧이어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현실들까지. 택시를 타려는데 기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흥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미터기로 가자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손님을 거부하기까지 했죠. 서울에서 카카오 택시로 편하게 이동했던 게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방콕의 유명 야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다가 현지 관광청 직원이 제 이력을 보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슐랭 출신의 한국의 현대화된 시장까지 경험해 보셨으니 딱이시겠어요. 라고요. 첫 현장 답사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야시장 입구부터 악취가 났어요. 하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서울 통인시장의 깔끔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음식을 파는 가게들의 위생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요리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위생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돈을 만진 손으로 바로 음식을 다루고 파리가 득실거리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분식 가게에서 쥐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상인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그래요. 여기가 미슐랭 레스토랑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서울의 포장마차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가격 체계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같은 음식인데 관광객한테는 3배를 받고 현지인한테는 정상가로 받더라고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타겟이었죠. 한국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돼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결제 시스템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카드 결제기가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고장났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금 회피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요. 서울의 할머니 포장마차에서도 카카오페이가 되는데 말이죠. 화장실도 문제였어요. 유료 화장실인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원래 그래요라는 답변뿐이었죠. 서울 광장시장의 깔끔한 화장실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식재료 관리였어요. 냉장고도 제대로 없이 실온에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러다 식중독 나면 어떡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했는데 멀쩡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죠. 관광객들의 불만도 심각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위생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한국의 포장마차도 이것보다 깨끗한데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이런 불만을 오히려 귀찮아하더라고요. 변화를 제안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우린 원래 이래요. 관광객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같은 말들이었죠. 마치 더러움이 관광 포인트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은 위생 교육을 시도해 봤어요. 서울의 시장 상인들처럼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라도 지키자고요. 그런데 교육 당일 참석한 상인이 단 2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바빠서요. 그런 거 몰라도 장사하는데 지장 없어요 라며 무시하더라고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을 때는 더 심한 반발이 있었어요. 현금이 제일 편해요. 그런 거 배우기 귀찮아요 같은 반응이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처럼 되고 싶으면 한국 가서 장사하세요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서울에서 봤던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장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민준호 PD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한국의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작은 시도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반발이 태국 전체로 번져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도요. 민준호 PD님과 상의 끝에 우리는 점진적 변화 전략을 세웠어요. 시장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제가 직접 15개의 가게를 선정해서 스마트 야시장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위생모자와 앞치마 착용, 위생장갑 사용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더운데 모자를 어떻게 써요? 장갑 끼면 음식 맛이 떨어져요 같은 불만들이 쏟아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솜땀 파파야 샐러드 파는 아저씨와의 에피소드예요. 40년 동안 맨손으로 만들어도 아무도 안 죽었어. 라며 화를 내시더니 위생장갑을 찢어서 제 앞에서 시위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반전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일주일 후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사실 딸이 간호사인데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러고는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 딸이 우리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QR코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날, 한 상인분이 일부러 물을 부어서 기계를 망가뜨리려고 하신 적도 있었죠. 현금이 최고야. 이런 기계 따위가 우리 전통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라고 소리치시면서요. 그때 민준호 PD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한국의 시장 상인들과 온라인 교류회를 하자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장사 끝나고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에 상인들과 화상 채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통역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태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맛있게 드세요까지 하게 됐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광장시장의 김선옥 할머니와 우리 시장의 솜차이 할머니가 나누신 대화예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 다 40년 이상 장사를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으셨거든요. 김선옥 할머니가 나도 처음에는 장갑 끼는 게 어색했어.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더 좋아해라고 하시니까 솜차이 할머니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음 날부터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젊은 상인들 중에서 특히 수파차이라는 청년이 적극적이었어요. 잭프루트 디저트를 파는 가게 2대 사장인데 원래 호주에서 요리를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돌아와 가게를 물려받은 친구였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시장 문화를 봤다면서 태국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수파차이를 주축으로 디지털 시장 청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장사 시작 전에 모여서 한국의 시장 현대화 사례를 공부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어요. 민준우 PD님이 한국에서 교육 자료도 보내주시고 영상통화로 직접 강의도 해주셨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위생장갑을 착용한 가게에서 일부러 구매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가게들은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 방콕에서 이런 곳을 찾다니 라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시장이 믿을 수 있는 맛집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공이 오히려 큰 반발을 불러왔어요. 다른 상인들이 우리 가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의 전통을 팔아먹었다, 한국의 앞잡이가 됐다 같은 말들이 돌았죠.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보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게들의 간판이 전부 검은 페인트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노코리아라는 낙서와 함께요. CCTV를 확인해보니 근처 가게 주인들이 한밤중에 저지른 짓이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사적인 분쟁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태국식을 지키라는 훈계만 들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준호 PD님께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변화는 항상 아프다고요. 수파차이가 제게 태국어로 된 SNS 게시물들을 보여줬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태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시도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댓글들은 더 심각했어요. 프로젝트 참여 상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도를 했죠. 야시장 한쪽에 한때 친선존을 만든 거예요.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만들고 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였어요. 이 공간에서는 재미있는 실험도 했어요.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들고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디지털 메뉴판을 설치했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깔끔하면서도 맛은 전통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공간 같은 평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파차이의 잭프루트 디저트는 한 달 만에 인스타그램 스타가 됐어요. 위생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오히려 반대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솜땀 아저씨가 몰래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 혹시 아직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요. 알고 보니 딸이 페이스북에서 우리 가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해요라고 설득했다나 봐요. 민준호 PD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한때 시장 교실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의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했는데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결제 체험의 날 행사예요. 한국에서 온 실무자들이 직접 QR코드 결제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80대 할머니 상인분들도 30분 만에 마스터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쉽네. 라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방콕의 다른 시장들이 우리를 견학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치앙마이, 푸켓에서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국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변화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국 야시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파일럿 케이스로 선정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죠.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국 전통시장연합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을 망치고 있다면서 시위까지 벌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시장 앞에서 전통 의식을 지내면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자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일부는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해 프로젝트를 떠나기도 했죠. 저도 매일 밤 집에 가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민준호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진통이에요. 한국도 이런 과정을 겪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방콕의 대학생들이었죠. SNS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접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태국 시장 혁신 서포터즈를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우리 시장에 와서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의 시도가 태국 전역의 반항 감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폭풍 전야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저항이 태국 전체를 휩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던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시장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파차이가 보여준 SNS 피드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방콕 전역의 상점들이 일제히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 마사지샵, 쇼핑몰, 심지어는 택시까지도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시장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이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태국의 전통을 말살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민준호 PD님께 급히 연락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도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한국의 뉴스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약 취소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태국 현지인들까지도 우리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앞잡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고통이었어요. 수파차이는 가족들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듣게 됐고 솜땀 아저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절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상인들 중 일부는 협박 전화에 시달리다가 가게를 접어야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태국 관광청의 태도였어요. 처음엔 우리를 적극 지원하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외국인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오히려 저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의 보도는 더 악의적이었어요. 한국의 문화 제국주의, 태국의 전통을 무시하는 오만한 한국인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죠. 제 사진이 태국 전통을 파괴하는 서양인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면에 실리기도 했어요. SNS에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졌죠. 한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오히려 태국 상인들을 걱정하더라고요. SNS에는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민준호 PD님은 끝까지 저희 곁을 지켜주셨어요. 매일 밤 화상통화로 상황을 체크하시고 한국의 언론에 우리의 진심을 전하려 노력하셨죠. 리사 씨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아침 시장 전체가 검은 리본으로 뒤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태국의 전통을 지키자는 시위대가 걸어놓은 거였죠. 그들은 우리 시장을 문화 말살의 현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파차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가족이 시골로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을에서 협박을 받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죄책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니. 한밤중에 민준호 PD님께 전화했어요. 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기하면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태국 전통시장의 가치를 연구하는 현지 학자들을 초청해서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 희망의 순간도 잠시였어요. 토론회 다음 날 현지 보수 언론이 외국인이 태국의 전통을 재단하려 한다며 또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학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어요. 서구의 잣대로 우리 문화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죠. 매출은 바닥을 쳤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가게들 중 절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죠. 수파차이의 가게도 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아예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방콕의 유명한 푸드 블로거였죠. 처음에는 저희를 비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당신들의 팬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SNS에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위생과 현대화가 어떻게 태국 전통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지, 디지털 결제가 어떻게 손님들의 신뢰를 얻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우리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현지인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반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어요. 방콕 시내 곳곳에 노코리아 포스터가 붙었고 한국 식당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한국 관광객 90%가 예약을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여행사들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호 PD님은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밤 화상통화로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이런 시련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다음에 찾아올 희망이 더욱 빛났는지도 모르겠네요. 희망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나 봐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콕 최대 대학교 학생회가 우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발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이 선언은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수파차이의 영상이었어요. 그가 직접 찍은 브이로그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저는 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준호 PD님이 한국의 IT 기업들과 연결해 주셨어요. 그들은 태국 시장의 디지털화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기술 교육과 시스템 구축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놀라운 변화는 한때 청년 협력 포럼에서 시작됐어요. 양국의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죠. 태국의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하고 싶다고요. 태국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관광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의 시장 현대화 정책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시장 페스티벌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처음 시도한 행사였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어요. QR코드로 전통 음식을 주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수파차이의 가게는 이제 방콕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태국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인스타그램 스타가 된 거죠. 특히 잭프루트 크레페 마리는 한 달 대기가 있을 정도예요. 반대하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솜땀 아저씨가 대표적이죠. 나도 이제 위생장갑이 편해졌어. 손님들도 더 좋아하더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민준호 PD님이 제작하신 다큐멘터리 변화의 바람이 태국에서 방영됐어요. 우리 시장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전통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관광객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에요. 이제는 정말 태국다움과 현대적 편리함이 공존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태국 전역의 시장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곳곳에서 우리처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방콕 모델이라고 부른다네요. 한국의 시장 상인들과 태국 상인들의 자매결 연도 시작됐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광장시장과 우리 시장이 첫 번째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에 나와요.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거든요. 태국의 전통시장이 한국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변화를 꿈꾸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수파차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